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요, 최근에 근본적인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전 세계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어느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체제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자본주의라는 부분 자체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부의 불평등, 부의 편중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정리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신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도 머지않아서 종말을 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부의 편중이 미 연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가계가 상위 10%가 부의 60%를 가졌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위기는 약간 극복되었을지 몰라도 부의 편중이 이제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내의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종주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고 있고, 도이체방크도 2020년 내년 금융시장의 20대 리스크 중 1위로 부소득, 보건복지의 불균형 문제를 꼽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걸 해결하자고 이런저런 제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야말로 그런 수준으로 해결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대선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워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 이 부유세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워런의 부유세 주장이 재산이 노출된 사람의 한테는 미국 내에서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조세 회피처 같은 이런 데서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유세에다가 세금을 미기려다가 오히려 이 사회 전체 부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았죠. 불평등을 줄이려다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완벽한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75%의 부유세를 부과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세를 부과하니 자본이 유출되고 재정이 감소하고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GDP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그야말로 징벌세일 수도 있다라는 비판의 일리가 있습니다. 자,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무한대로 발행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세금만 걷어들이면 초인플레이션 문제는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자, 그렇게 화폐를 막 찍어낸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에서 보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샌더스의 주장이 금융 이론이 부족한 아마추어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세계가 전부 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경제학의 용어인데요. 돈이 시중에 깔려 있지만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통화량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의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맥경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금고에 넣거나 장롱안에 넣거나 이러지, 그 돈을 써가지고 소비하거나 자기 기업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투자, 소비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쓰이는 데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묶여 있거나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국가가 풀어봤자 그걸 가지고 생산이나 투자나 소비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경기가 나아지는 효과가 없이 돈만 그냥 쌓여 있거나 일부는 그 돈을 들고 가서 부동산 투기로 있는 자만 돈을 더 버는 부정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동성의 함정, 즉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이 광의의 통화 M2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비율이 151.5%에 달해 가지고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돈이, 시중에 풀린 돈이 GDP의 1.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의의 통화, 넓은 의미의 통화라고 불리워지는 돈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2년 미만의 정기예금, 예적금, 이 머니마켓 펀드 등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인데, 지난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M2 비율이 116점인데 전 세계를 기준해 보면 124.7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비율이 홍콩, 일본, 중국보다 낮지만은 미국이나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 규모에 비해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은 홍콩, 일본,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았는데 돈이 도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돈이 돌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유동성의 함정 현상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딱 돈이 한 군데 도는 데가 어디냐? 뒤에 있는 저 아파트입니다. 지금의 매경에 보면 서울 아파트의 시세총액이 1233조로 문정부 들어서 435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문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4월에는 798조고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10월에는 626조예요. 그러니까 2014년 10월보다 지금 문정권이 들어선 2019년 10월이 정확하게 5년 만에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달 지금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 시내 아파트 자산 가치가 코스피 한국 주식 전체 가치의 86%가 된다는 거예요. 부산의 아파트 가치가 지금 199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아파트만 팔면 국내 상장사를 전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6개월 만에 435조가 오르는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잠실에 있는 그 롯데
타워잖아요. 월드타워. 그거 짓는데 4조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건물을 108개를 짓고 남을 만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54.5%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4.5%. 그래서 2018년 7월에 1000조를 돌파했고, 그래서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000조를 돌파한 것이 2005년인데 13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으로 지금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만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아무리 부동산이 안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동산 폭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송파구가 64조 3천억이 뛰었어요. 74% 인상. 강남이 58조 6천억, 서초가 50조 8천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역이 지금 수십 조씩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증가율을 보면 강동은 85%가 올랐어요. 액수는 크지 않아도요. 성동 동작구도 65%가 뛰었습니다. 전국 총 아파트의 가치는 3,352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은 아까 말한 양극화가 더 심화돼서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서 소득이 올라가고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임금 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이 줄어들면서 재산이 더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비도 아주 비싼 거나 아주 싼 거나 두 개만 된다라고도 합니다. 네, 하나 신기한 거는 전국의 광역시도 17개 중에서 시세 총액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과 세종시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은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파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그대로예요. 경기도가 좀 올랐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기도도 올란 게 있고 내린 게 있어서 그대로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아파트 가격들이 내려갔습니다. 부산이 최근에 해운대 일대 일부 아파트를 매점 매석한다 하지만은 부산의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들도 다 형편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435조가 문 정권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에서만 늘어났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사람들은, 서민들은 재산이 줄고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리고 용산, 마포 딱 이런 데가 전부 올랐습니다. 양천, 영등포.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속에서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대부업체도 요즘 잘 안 빌려줘가 퇴짜를 맞아서 사채를 쓰다가 연체 이자가 눈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돈이 안 떼야 수익이 이렇게 유지되지요. 근데 요즘은 대부업체도 연체율이 7.3%나 되다 보니까 대부업체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비율이 55%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퇴짜 맞은 사람들은 이제 사채로, 불법 사채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서민들은 이런 이 채권들, 이런 저질 채권들 때문에 난리라는 겁니다. 지금 2분기에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59.1%로 늘어났습니다. 전년에 같은 기간 대비 2.4%나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소득 증가율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더 크게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린다면서 현금성 복지를 갖다가 펼치면서 국민 1200만 명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다소 늘고 있지만은 빚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느는 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외식 유통업계에서 아주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가 유행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끼인 어지간한 업체들은 다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TV에 가전제품 선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살까 싶은데 초고가 가전제품을 선전하지 않습니까? 뭐 TV나 이런 거 보면 시그너처, 오버제, 뭐 비스포크 냉장고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요. 또 이마트 같은 데서 전단으로 배포하는 걸 보면 중국산 아주 싼 무슨 TV 같은 걸 막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호텔 같은 데는 뭐 10만 원대 뷔페, 4만 원짜리 빙수 하지만은 자, 이마트 가보면 2마리 치킨이 9,800원, 와인이 커다란 게 4,900원, 통큰 치킨이 5,000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다수는 점점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한 소비는 아예 싸거나로 가고 또 고소득층을 겨냥한 그 사람들은 이 불경기에 소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들을 지금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낀 애매한 가격들은 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고가 내지 초저가로 해야 된다. 자, 기업들은 19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보면서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 경제도요,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